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의 마지막 7월 혁명, 2월 혁명 이런 거의 영향으로 일어났던 독일의 자유주의 운동과 이탈리아의 통일, 즉 독일과 이탈리아의 어떤 민족주의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이미 배웠는데 어디서 뭘 배웠냐면은 프랑스의 자유주의 운동했을 때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독일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어. 그게 뭐였냐면 바로 여기 써져 있는 관세 동맹과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였죠. 관세 동맹은 독일이 너무나 여러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건널 때마다 국경을 건널 때 내야 되는 세금인 관세를 물어야 됐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는데 관세를 계속 물게 되면 그러니까 물건값보다 세금이 더 비싸지는 기가 막힌 현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 동맹이라는 건 뭐냐면 독일 국가 내에서 관세를 폐지하고 우리들만의 따로의 어떠한 경제 블록을 만들자. 이게 바로 관세 동맹입니다. 사실 관세 동맹을 먼저 한 이유가 뭐냐? 우리 독일도 통일을 하고 싶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아니면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좀 더 쉬운, 그러니까 정치적 통일이 쉬웠으면 우리나라랑 북한은 통일을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정치적 통일이 어려우니까 우선 경제적으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먼저 통일을 교류를 먼저 좀 해보려는 거고, 관세동맹도 그러한 일환으로 보면 됩니다. 경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정치를 하자. 그런데 48년에 2월 혁명이 일어나면서 독일에서도 진짜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 한 번 더 이제 요구가 되면서 약간 옛날에 니케아 공예 같은 느낌처럼 잘났다고 주장하는 새끼들 다 나와서 우리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통일이 될 수 있을지 아가리 다 털어봐라 라고 해서 독일에서 이렇게 좀 나간다 하는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예요. 국민회의, 국민회의, 국민의회 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대독일주의와 소독일주의가 막 붙었는데 대독일주의가 큰 독일 만들자, 소독일주의가 작은 독일 만들자 이런 개소리가 아니고 이 당시 오스트리아가 훨씬, 이 당시 이제 그 로마랜다. 그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나서 독일에 두 개 이렇게 좀 쓸만한 나라가 있었어. 하나는 오스트리아고 하나는 프로이센인데, 사실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보다 훨씬 큰 나라예요. 왜냐면 나폴레옹과 상대했던 빈 체제가 그 비엔나 빈 체제, 여기 자체가 그 오스트리아의 수도를 따서 그 오스트리아 수도 이름을 딴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는데 군사력 제일 센 미국 중심으로 굴러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그 자기의 수도 이름이 쓰였을 거 정도라는 거는 그만큼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강대국적인 위상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모이냐, 또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프로이센 중심으로 모이냐, 이 차이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큰 나라를 중심으로 모여야 될 것 같은데, 오스트리아의 문제가 뭐냐면 독일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게르만인이에요, 그쵸? 근데 프로이센은 정말 게르만인의 비율이 90% 이상을 넘어가는 그야말로 순수 게르만족의 나라인데, 오스트리아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남쪽에 있다 보니까 라틴 계열의 피도 섞이고 슬라브 계열의 피도 섞여서 약간 혈통상으로 조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통일에서는 민족주의가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민족 구성원이 그래도 나름 독일인들끼리 모여있는 프로이센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생각을 해봐. 정말로 이렇진 않지만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남한은 진짜 다 배달민족, 우리 한족들만 있다고 치자. 근데 북한에 인구 2,500만 명 중에 1,200만 명이 짱깨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북한 중심으로 통일하자, 이런 얘기 나올까? 안 나오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일단은 소독일주의가 채택이 됐는데, 문제는 이거의 중심국가였던 누가 안 받아들였어? 프로이센이 안 받아들였어요, 이거를. 지금 당장 우리 통일할 필요 없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거를 꼬라지를 보고 있던 여기 철혈제왕 비스마르크께서 이제 빡이 도십니다, 빡이. 야, 니들 주둥이 털어서 언제 통일할래? 이러는 거야, 철혈제왕은. 이 비스마르크는 사실 지금까지 수능에서 안 나왔다고 생각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희한한 케이스긴 한데, 분명히 개인 자격으로 수능에 출제할 만한 인물이에요. 유럽 외교의 신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외교의 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철혈제상 때문에 되게 전쟁주의자인 줄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목적을 해결하려 한 적은 있어도 절대적으로 전쟁주의자는 아니야. 절대로. 내가 수업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뭐 예컨대 내가 혼자서 열심히 8시간 동안 일해야 끝나는 일이 누구 하나를 죽여서 10분 만에 끝난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그냥 총을 쏠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어떠한 그 목표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가장 그 빠르고 쉬운 길을 택했던 사람이지 뭐 그게 꼭 전쟁이다 이런 건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독일의 통일을 위해서는 주둥아리가 아니라 철과 피, 철혈, 무기와 그에 따른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오스트리아를 때려 부수고 이제 독일을 통일할 생각을 했지. 그런데 친구들 질문 중에서 왜 그러면은 오스트리아랑 프로이센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그 두 나라를 중심으로 통일을 하는 건 안 되냐? 얘들아, 사공이 둘이거나 반장이 둘이거나 뭐 각 반에 담임이 둘이거나 이게 말이 되냐? 안 돼. 무조건 한 사람으로 일원화를 시켜야 어떤 지휘체계가 잘 굴러갈 수 있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오스트리아 맞짱을 뜨게 되는데 문제는 이 오스트리아가 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왜? 오스트리아가 더 큰 나라였으니까. 그런데 4주 만에 오스트리아를 때려부수고 막말로 이제 너 내 똥꼬를 빨아라 이렇게 주장을 해도 옛날엔 전쟁에 졌으면은 뭐 식민지가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요구를 해줘도 들어줘야 되는 마당에 비스마르크는 간단하게 응 우리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바라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뭐를 바라는 거냐면 우리 중심으로 북독일 연방을 만들 거야. 어디서? 독일에서. 그런데 남쪽에 있는 독일인 오스트리아 너는 껴라 껴지 말라. 끼지 말아라야. 방금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지휘의 일원화를 위해서. 근데 진짜 노예되고 식민지 될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오스트리아 중에서 갑자기 우리끼리 놀 거니까 너 놀지 말자. 같이 놀지 말자.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데 얼마나 고마워. 웃긴 게 진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는 좀 더 가까워졌어. 어쨌든 비스마르크는 북독일 연방을 만들면서 독일 내에서의 통일을 완성을 합니다. 이 3단계가 독일 내 통일이에요. 독일 내.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프랑스, 독일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프랑스를 잡기 위해서 엠스 전보 사건을 만드는데 이 당시 프랑스의 국왕이 누구냐면 전 유럽의 호구이자 킹 오지라퍼인 나폴레옹 3세입니다. 이 나폴레옹 3세에게 엠스 전보 사건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엠스 전보 사건이라는 건 수업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따로 특히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프랑스 프로이센 또는 보블 전쟁의 원인이 되었던 사건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 나폴레옹 3세가 어떻게 됐어? 신나게 털렸지. 스당이라는 도시에서 포로로 잡힐 정도로 아주 야무지게 털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폴레옹 3세가 강화를 맺고 프랑스 최고의 궁전이었던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의 황제가 대관식을 가집니다. 이게 얼마나 프랑스인들에게 치욕이냐면 우리나라 경복궁 근정전에서 일본 천황이 즉위식 한 거라니까. 이씨 이러면 이건 뭐 일본 쪽발이 새끼들 다 때려 죽여야 된다는 거의 그 정도의 치욕이야. 우리나라에는 막말로 경복궁 원자탄으로 터트리자는 사람도 있을걸. 나 같은 사람. 어쨌든 그런 대치욕을 먹었으면 프랑스도 복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부터 비스마르크의 외교력이 빛을 발해가지고 오스트리아는 친구니까 끌어들일 수 없지. 프로이센에게 지금 받아먹은 게 얼마야. 전쟁이 졌는데도 아무것도 요구 안 하고. 영국은 뭐 프랑스를 도와줄 이유가 있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자기네 수도가 프랑스 때문에 쑥대밭이 됐는데 나폴레옹이 그랬잖아. 그러니 프랑스는 외교적으로 고립이 돼버린 거야. 거의 완벽에 가까운 고립 때문에 이 유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비스마르크가 살아있을 때는 계속해서 유럽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스마르크의 친구였던 비렐렘 1세가 아니라 그 비렐렘 1세의 아들이었던 비렐렘 2세 때부터인데 애가 이제 독일이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프로이센이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자라고 있는 마당에 애가 컸다 보니까 어깨에 훅가시가 뒤지게 들어간 거야. 근데 문제는 어깨에 훅가시가 뒤지게 들어갔고 내가 봐도 진짜 독일 존나 세 보이는데 그 독일을 만들었던 제상이라는 사람은 철혈제상으로 불리는 놈이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지금 전쟁 나면 안 된다. 유럽의 세력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이지랄 떨고 있으니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들지. 그래서 비렐렘 2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비스마르크를 축출시키고 죽이진 못해. 야 이게 뭐 비스마르크가 얼마나 독일에서 영웅인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돼. 너 박근혜가 김연아를 감옥에 쳐넣었으면 너 박근혜 어떻게 됐을 거 아니야. 죽어. 진짜로. 그러니까 사형은 못 시키고 축출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독일이 팽창주의를 선언하고 비스마르크가 만들어놨던 유럽의 외교 균형이 무너지면서 그 다음에 바로 1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어쨌든 우리는 독일의 통일까지만 배우는 거니까 비스마르크가 나폴레옹 3세를 때려부셔서 프랑스를 격퇴시키고
그리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의 비렐렘 1세가 황제의 대관식을 가졌다는 것까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보여주기로 했던 게 있었지? 그 사진 내가 잠깐 보여줄게. 구글에다가 다비드의 독일 대관식 이렇게 치면 나오지 않을까? 아 요거 아니 이거 프랑스인데? 잠깐만, 이게 다비드 게 아닌가? 독일 대관식이? 아니 비렐름 이거 요 그림 있잖아. 요 그림 이거 이게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에서 뭐 대관식을 치는 비렐름 1세. 여기 이게 비렐름 1세고, 그다음에 요게 요 흰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비스마르크야. 근데 비스마르크가 이 당시에 원래 흰 군복을 입었던 게 아니고, 원래 이 사람들도 다 이 사람들처럼 검정색 군복을 입고 있었을 텐데, 황제가 화가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 때문에 이 사람에게 화가가 흰 군복을 입혔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만큼 황제가 인정해줄 만큼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이탈리아의 통일에 대해서 조금 배워봅시다. 자, 이탈리아의 통일은 우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뭐가 필요할까? 우리나라가 통일이 필요하다는 어떤 정신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야 돼. 그래서 맨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바로 이 정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지금 길 가는 사람들한테 다 붙잡고 북한하고 통일하고 싶냐고 물어봐봐. 천지사방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올 거야. 아 통일 싫다. 아 왜 해야 되냐. 아 꼭 해야 된다. 우린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먼저 통일되지 않으면, 적어도 압도적인, 내가 물어보는 사람은 다 통일을 원한다는 그 정도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함부로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런 통일에 대한,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 프랑크푸르트 국민회의 때까지만 해도 통일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그런 점이 이렇게 강하게 발휘되지 않아가지고 소독일주의의 프로이센이 통일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도, 근데 이미 우리는 이탈리아 어떤 통일 운동에 대해서 미리 배웠던 게 있어. 그 빈체제 운동 실패나 뭐 저기 2월 혁명의 영향이나 이런 거에서 나왔던 거. 그게 바로 까르보나레 당과 청년 이탈리아 당이야. 이탈리아 통일의 정신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이탈리아 통일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마친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 이제 머리를 잘 쓴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탈리아 중북부의 소국이었던 샤르데냐 왕국의 제상이었던 카보우르라는 사람이야. 샤르데냐 왕국의 왕은 엠마누엘레 2세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뭐 시험 문제나 아니면은 사료 정도에선 충분히 언급될 수 있는, 지나가면서라도 언급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 이 카보우르는 당시 유럽의 킹 오지라파였던 나폴레옹 3세를 끌어들여서 누구와 싸우냐면, 당시 이탈리아를 거의 주름잡고, 이탈리아 중북부를 주름잡고 있던 게 바로 오스트리아인데, 오스트리아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프랑스와 손을 잡고 오스트리아를 때려 부셔서 이탈리아 중북부의 통일을 이뤄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탈리아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 이 가리발디야. 가리발디는 두뇌를 쓴 게 아니고 남자답게, 의용군 모아, 우리 한판 붙자, 남자라면 한판 붙어야지 해가지고 의용군을 모집해서 붉은 셔츠 천인대라는 어떤 자신만의 의용병대를 만들고, 이거 뭐 나중에 되게, 이 붉은 셔츠 천인대는 생각보다 진짜 유명한 부대여서 충분히 기억해둘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크로멜 철기대, 뭐 붉은 셔츠 천인대 이런 거 되게 유명한 부대야. 자,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남쪽의 나폴리 왕국이나 시칠리아 왕국을 점령을 하는데,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해. 이 사람은 이탈리아 중북부를 통일했던 샤르데냐 왕국과 이탈리아 남부를 통일한 가리발디가 한판 붙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탈리아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샤르데냐 군대는 남진하고 가리발디의 군대는 북진을 합니다. 그런데 가리발디가 진짜 멋있는 게, 얘는 왕이 되려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었어. 적어도 이탈리아 남부의 왕이라 될 수 있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샤르데냐 왕국의 군대와 나의 군대가 싸워버리면 이탈리아는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강대국으로 갈 길이 요원해지는 거야. 힘을 다 써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리발디는, 아니다, 나는 싸우지 않겠다. 내가 점령한 땅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당신들이 강력한 이탈리아를 만들어 달라 라고 하면서 샤르데냐 왕국에 자기가 점령한 땅을 줘버렸어요. 그냥 왕이 될 수 있는 권력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워싱턴 때도 얘기했지만, 권력이라는 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간지가 폭발하는 거라고 그랬거든. 대단한 사람이지. 그래서 이탈리아 남자들이 되게 좋아해. 그 뭔가 다 이뤄놓고 훌쩍 떠나버리는 그 남유럽식 간지 있잖아.
이 사람 원래 양치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거 해놓고는 양치로 돌아갔어. 양치기로 끝냈어요 삶을.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이 세 명이 모여서 이탈리아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독일과 이탈리아의 어떠한 통일 방식에 대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사상도 사상과 방식은 같아요. 왜냐하면 독일과 이탈리아는 분열돼 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만이 따로 모여서 좋은 나라를 만들자 하는 어떠한 민족주의 계열이고 방식은 군국주의, 군사를 이용해서 통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다 오스트리아였습니다. 반대로 독일과 이탈리아가 통일을 하면서 오스트리아의 국력은 당연히 약화됐겠지. 그렇지? 근데 독일은 관세 동맹이라는 경제부터 먼저 통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통일을 도전하려고 했던 반면에 이탈리아는 영토부터 정치적으로 더 먼저 통일을 해놓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경제를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2학기 기말고사 영역이 끝났고요. 1년 동안 서양사를 배웠는데 사실 그 수업 시수가 굉장히 부족해서 일주일에 2시간으로는 서양사 하나를 다 나가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내년도에 어떻게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1년 동안 배운 거 진짜 흐트르지 않고 여러분 때까지는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수능에서 세계사를 선택했을 때 서양사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이 그 정도의 디테일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강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학기 때 동아시아사, 2학년 때 올라가서 우리가 선생님한테 동아시아사를 배우게 된다면 동아시아사의 동양사 영역과 우리가 배웠던 서양사 영역을 조금 추가하고 기말고사 이후에도 선생님이 최대한 세계대전까지는 나가기 위해서 진도를 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합친다면 충분히 세계사 시험 문제를 세계사 수능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탐구의 왕은 세계사와 윤리사상입니다. 서울대가 그만큼 그 두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모든 과목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과목의 개론서를 배우는데 그 과목의 개론서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세계사와 윤리사상이거든. 세계사는 이 과목이, 이 영역이, 이 전공이 어느 때부터 생겼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윤리와 사상은 그 세계사적 흐름 안에서 어떠한 사상적 또는 정신적 사조 안에서 이런 어떠한 전공들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풀어줄 수 있는 그 두 가지가 너희가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전공으로 열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어떤 열쇠 같은 거예요. 말이 길어졌는데 여러분 진짜 1년간 나같이 성격 파탄자에게 세계사를 배우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 기말고사 깔끔하게 잘 마무리 지어서 좋은 유종의 미를 걷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